안녕하십니까. 전공부를 가르치는 강목수입니다. 오늘은 대구를 찾았는데요. 이쪽 대구에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함께 또 열심히 해주셔서 또 올해도 합격의 기쁨을 같이 나눠주신다고 해서 오늘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될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는 합격생분들이 사실은 또 바쁘시기도 하고 연수 받으시라 또 발령받고 또 여러 가지 바쁘셔서 그동안에는 함께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또 함께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용기도 얻으시고 또 많은 조언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합격해 주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자, 그러면 왼쪽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하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경남 지역에 합격한 박노성 선생님, 수강생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도 이번에 2020년에 경남 지역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2020년 울산 지역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경남 지역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0년도 경기도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예, 멋지십니다. 네. 오늘 우리 스님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편안하게 인터뷰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수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것을 또 자기 나름대로 극복했던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누가 먼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다들 이제 수험 생활을 길게 하시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셀 수 없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게 소수가 아니시라면 딱 결과 나서 떨어졌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이 항상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열심히 했고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작년에 이제 1차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가 한번 미끄러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공부지만 정신적으로 멘탈 관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딱 떨어졌을 때 2월, 3월 이 초반이 가장 컨트롤이 힘든 것 같아요. 공부도 잘 안 되고 내가 이 공부를 또 해서 내년에 또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욕심을 부려서 제가 올해 초에는 하루에 떨어지자마자 이틀 만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쉬지도 않고 아침에 9시에 독서실 문 열고 가서 새벽 1시에 문을 닫고 나왔어요. 딱 2주 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여유가 있고 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 오히려 좀 더 불안하다 보니까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3월을 날려버리게 되더라고요. 한번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한번 떨어지시고 나면 각자 충격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또 멈추게 되고 또 너무 충격받아서 놓으면 또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조금 숨 돌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왜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되돌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마음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보통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적었어요. 노트를 하나 두고 하고 싶은 말 적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실현적 예언인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스스로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험 과정에서 이제 초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유를 좀 가지고 나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믿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네, 나타나더라고요. 네. 혹시 뭐 다른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저도 비슷하게 작년에 이제 올해 제가 삼수였는데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는 공부를 또 어떻게 진짜 시작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어떤 게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도 그냥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외부 상황에 되게 귀를 많이 돌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뭔가 공부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반기를 통으로 약간 놀았어요. 근데 그냥 약간 노는 게 아니라 학원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아, 이게 그냥 마냥 논 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실 남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큰 공부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 임용 공부하는데 1차뿐만 아니라 2차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내가 더 공부를 지금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그런 뭔가 막막함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공부를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른 일을 하면서 좀 환기를 시키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멘탈 관리하는 게 이 1년의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누가 생각해보신 자기 힘드신 거 있으세요? 멘탈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초수생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초수생이어서 사실 저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도 대부분 겪었던 이렇게 좀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처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을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치다 보면은 성적은 이제 낮게 나오고 아 그러면은 내가 낮게 나올 때마다 아 계속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불안함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적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뭐 제가 속에 있는 뭐 마음에 있는 이렇게 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고 다시 한번 읽고 전 찢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제 나름대로는 이게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쓰고 버리고 읽고 버린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한결 나아지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그 포스트잇 같은데 내가 아니면은 누가 붙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놔서 항상 매일 아침에 보고 하고 이제 갈 때도 보고 나가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참 공감을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또 다른 분들 또 어떤 좀 대체적으로 보니까 멘탈이 제일 문제네요. 네, 예. 맞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네. 네, 저는 저도 그 뭐 처음에 이제 떨어졌을 때 네. 뭐 말씀하신 것들 다 공감하고 저는 이제 그 이게 뭐 수능처럼 매달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한 거를 체크하거나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성취감에 좀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공부에서는 성취감을 느끼려면 실제 시험 치기 전까지는 못 느끼니까 저는 다른 생활적인 면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좀 노력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운동을 상반기 때는 운동을 맨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내가 운동을 해냈다. 그리고 뭐 독서실에 가서 공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오늘도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적인 면에서 조금 사소한 것에서도 좀 많이 동기를 얻으려고 성취감을 얻으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을 했네. 다들 좀 이렇게 한번 떨어지셨을 때나 아니면 이제 시험 레이스를 쭉 가는 과정에서 멘탈 관리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올해는 시험 준비하면서 막 멘탈적으로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초수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막 초수니까 필기로 머리도 빡빡 다 밀고 아침부터 밤까지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1차 시험 딱 보고 왔는데 이때까지 뭔가 접해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고 그러니까 100% 떨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심지어 제가 1차 시험장에 갈 때 소나기가 와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시험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또다시 1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딱 들었을 때 그때 약간 멘탈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또 다른 강사의 강의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합격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올해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지만 공부 방식이 되게 잘못됐던 걸 알았고 그 저는 선생님들이 약간 뭐 2일 만에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상반기를 날린 분도 계신데 저는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한두 달을 그냥 보내진 않았고요. 막 이 강사 저 강사 다 알아보고 여기 대구에 와서 책도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다 보고 기출문제 들고 와가지고 제가 책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여기 교보문 와서 다 보면서 이렇게 어떤 책을 내가 봐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또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면 누구 걸 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한 2달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교직이소증이거든요. 그래서 과 전체 합격하신 선배가 한 명도 없어요. 그 교수님한테 여쭤봐도 교수님도 뭐 이렇게 그 국어교육과에 연락해봐 약간 이런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해요?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정보 수집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그 정보 수집 기간이 굉장히 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왜 멘탈이 안 힘들었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끝나고 저는 어머니랑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기대를 하시잖아요. 끝나면은 제가 못 쳤다고 해도 에이 그래도 네가 그래도 뭔가를 하겠지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근데 이제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제가 어쩌다가 엄마는 좀 불행하지 않냐고. 왜냐면 저 동생도 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집 형편도 이렇게 막 저는 1년 커리를 잘 못했거든요. 조금 집에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좀 보시는 입장이었고 이래서 어머니께 제가 술을 한 잔 먹었었나 하고 물어봤었어요. 좀 불행하지 않냐고. 근데 어머니께서 하나도 안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이렇게 엄마의 행복을 걱정해준 아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겸손한 질문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살면 불행하기가 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되게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행복하려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아침 일어나서 막 이렇게 콩플레이트 이렇게 세수하는데 향기가 좋아서 행복하고 집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하고 뭐 제가 책을 다 살 수는 없는데 도서관에서 제가 신청하면 책을 사줘서 감사하고 되게 감사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때는 되게 몸도 많이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피부도 되게 안 좋아지고 이랬는데 그렇게 진짜 행복한 연습을 하니까 이게 착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까 자기 실현적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올 한 해는 멘탈을 되게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리 많지 행복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복한 결과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을 했다고 했지만 저도 이제 친구랑은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풀리다가 뒤에는 걱정만 더 쌓이고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매일 와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몇 년이 돼도 상관없다, 너는 될 거니까 공부만 해라 라는 말이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 엄청 불안하시고 할 텐데 이제 최고 내 편은 가족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받으면 그게 언젠지 몰라서 불안한 거지 이 싸움은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는 싸움의 시기를 땡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자신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진짜로. 사실은 뭐 선생님 뭐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또 뭐 준비하는 과정도 제가 좀 들어서 또 아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뭔가 가슴이 너무 북받쳐 오르는데 그렇지? 예. 좀 슬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슬픈 게 아니고요. 합격해서 모인 거 맞죠? 아, 갑자기 막 감동적이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울림이 있네요. 두 번째 질문은 시험 준비 기간 중에 가장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인이 이제 수험 준비하신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유의점 이런 과정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네. 제가 길게는 말 못하겠고요. 네. 진짜 하면 안 되는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이 시험 공부랑 좀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게 연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를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해오신 분들은 끝까지 가야 되고요. 만약에 뭔가 새로운 뭔가 인연이 생길 것 같으면 좀 신중하게 피해. 신중하게도 아니고 그냥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무언가를.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의지도 하고 이렇게 뭐 도움도 받고 할 수 있고 또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이런데 또 연애를 또 막상 해도 근데 그런 것도 데이트를 해도 계속 공부밖에 안 하니까 하루 종일 공부 얘기밖에 할 게 없고 오빠는 왜 공부 얘기만 해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무튼 네 저는 연애 이 다른 주제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지 마시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변화. 그래서 또 누가 뭐 다른 저는 막 되게 문풀이나 모고 시즌이 되면 네. 엄청 불안함이 되게 네. 많이 오는 하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여러 문제를 가져와서 풀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막 여러 문제를 풀고 나서 우연히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그 문제를 또 똑같이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괜찮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좀 풀어보고 거기에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번 풀었던 문제를 다시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풀이나 모고 때도 풀고 나서 이제 좀 틀렸거나 키워드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을 하면 그거를 넣어서 다시 꼭 써봤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번 한 문제라도 기출도 좋은 문제니까 그런 좋은 문제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고 키워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되는 게 저도 초수 때는 뭐 사실은 이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좀 이렇게 친구들이랑 공유도 좀 그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모자이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친구들이랑 스터디하고 하는데 한 개만 풀어보고 좀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저도 때는 했었는데 안 좋은 문제를 푸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런 거 있죠. 약간 개론서를 그대로 빼다 뺏기면 답이 되는 거 아니면 쓰는 방식이 채점 기준이 0.2점, 0.25점, 0.3점씩 쪼개져 있는 그 임용에는 그런 채점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 답을 쓰게 만드는 문제들 이런 거는 오히려 특히 초수 때 굉장히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문제 임용에서 사실 이걸 내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간혹 있겠지만 딱 그 문장 그대로 이렇게 해서 0.2점, 5점씩 이렇게 다다닥 하는 거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초수 때는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면 좋은지 알고 막 이것저것 많이 풀어봤는데 오히려 엄청 방해가 된 것 같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임용 이런 시험에 대해서 좀 전이력이 높은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 기출 문제 정말 많이 치우쳐라.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감합니다. 뷔페 같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욕심내서 다 먹으면 결국은 체하잖아요. 제가 약간 자료에 치이는 타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는 자료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읽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그냥 읽고 넘기는 게 아니라 첫 줄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신만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게 소화가 안 돼요. 체해요. 공부도 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많이 먹기보다는 질 좋고 감칠맛 나는 음식 하나를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이것도 이제 딱 질 좋은 문제 같은 걸 찾아서 그거를 잘 내 걸로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먹는다고 다 제게 되진 않더라고요. 되게 동의하는 말입니다. 네, 저도 사실 동의하는 바고 사실 그냥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시작이 늦은 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아무래도 처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교생 실습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생 실습 기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나왔던 노교로 가가지고 이제 교생 실습을 했었는데 5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해야 되는 전공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물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학생을 대하는 법도 알았고 실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제 배웠고 했는데 이게 한 달을 통째로 날려버리니까 중간에 날려버리니까 간성이 생겨서 다시 6월 달에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쉬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계속 다른 걸 하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6월 달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중간에 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이제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매일매일을 무조건 할 수 있게끔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는 뭐 12시간도 하고 짧게는 6시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되 하루도 쉬는 날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 해야 되는 거는 공부는 뭐 늘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게 페이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체력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하면서 내가 그 뭐 초반에는 3시간을 집중해도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1시간 해도 좀 자야 될 것 같고 저는 자야 될 것 같으면은 알람을 맞추고 10분이라도 자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 주기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계속 짧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운동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뭐 유튜브 보면 홈트 레이닝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 보고 하기도 하고 좀 뭐 마음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요가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보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신체적으로 다져야 되기 때문에 운동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업받네요. 갑자기 이거 왜 나한테 비수가 되지? 운동을 해야죠. 네. 체력 관리까지 신경 쓰시 대단하십니다. 또 저희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 좀 덧붙이자면 저도 그 교생 실습 이후에 공부 거의 그냥 한두 달 날렸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 6월 달까지 좀 많이 날렸는데 그때 이제 저는 바로 그 초스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바로 그냥 노란팀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어떤 그런 공부 환경을 확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시험 준비 기간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을 기약하는 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난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제가 초스 때 이렇게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제 마음가짐이 좀 잘못된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건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내년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날 수 없겠지만 꼭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말이 긴 것 같은데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제 친구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친구 만나서 공부하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뭐 어쩌다가 환기를 위해서 카페를 나가서 공부를 한 적도 있는데 카페는 솔직히 백색 소음을 넘어서요. 옆에 사람들도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나오면 흥얼거리게도 되고 집중력이 아무래도 독서실보다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공부를 한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하게 되고 같이 열심히 하다가 뭐 친구가 핸드폰 잠깐 만진다. 그럼 나도 잠깐 만지게 되고 안 되더라고요. 놀러 가기도 쉽고 위안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는
진짜 카페에서 만나서 공부하는 거는 되게 비추천하고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보다는 스터디 카페를 조금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가장 힘든 게 습관이더라고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는 걸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처음에 기상 스터디를 작게나마 했는데 이것도 친구들끼리 하니까 서로 봐주기가 되더라고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오늘은 30분만 더 잘래?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생판 모르는 남을 이제 모았어요. 그러면 서로 눈치가 보이니까 이게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도 그냥 일어났어요만 하면 그걸 인증하고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문학 작품을 뭐 수능 기출을 한두 개씩 푼다던가 이렇게 작게 월별로 나누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니까 잠드는 시간도 일정해지고 생활 패턴이 건강해요. 운동도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어나는 습관도 생활 리듬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친구를 좀 멀리 해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친구도 안 되고 다안 돼. 공부만 좀 개별적으로 하라. 참. 스터디 같은 건 근데 진짜 친구랑 하면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막 생활 스터디 같은 거는 더더욱 네, 안 친구랑 하면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뭐 벌금을 정해도 뭐 안 되고 좀 치고 네, 뭐 맞아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참 좋은 점. 우리 잠깐 인터뷰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2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가요? 말이 길어서. 강의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들고 계셨었는데 강의를 활용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그런 강의에 들었을 때 나의 그 방법에 대한 장점 혹시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강의를 이제 말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그걸 복습하는 데서만 강의 내용만 복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 개론서를 꼼꼼히 보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개론서는 모든 내용을 그날 바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도 확인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교과서까지 본 다음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강의와 연결되어 있는 자기만의 그 개인 공부도 충실하게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강의와 관련된 부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강의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공부에 대한 얘기와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 강의별로 커리큘럼이 있어요. 예. 뭐 첫째 주는 뭐 언사기 같은 화법을 하고 뭐 둘째 주는 작문을 하고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맞추어서 제 공부 계획을 좀 맞추어간 타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강이나 직강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 아까 복습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금요일에 듣고 왔으면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업을 듣기 전까지 일주일로 쪼개가지고 그 파트를 확실하게 이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조수생들 같으면 처음부터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위주가 들어갈 거고 뭐 재수, 삼수 이렇게 좀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거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그 속도별로 쪼개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딱 보고 채워지고 또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궁금한 거나 채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채워가겠다. 이렇게 해서 쏙쏙 채우다 보면 모고때 되면 그게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의를 보면 전 과목을 나누어서 이제 꼼꼼히 순서대로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9월 달이 됐을 때 다
본 게 되거든요. 이게 뭐 파트가 이제 쪼개서 수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상 집에 가면 크게 뭐 볼 게 없다고 느껴지줘도 양이 과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쪼개서 하고 거기서 이제 좀 기출 문제를, 관련 기출 문제를 더 해서 보면 이제 생각보다 무시 못할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공부랑 개인 공부를 따로 하면 약간 엇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엇나가는 느낌도 들고 학원 진도는 뭐 첫 번째 파트인데 나는 세 번째 파트를 공부해야 되면 양도 많아 보이고 시간도 오래 들고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맞춰서 하니까 개인 공부랑 강의가 이제 2배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쓸데없이 계획 짠다고 시간을 오래 낭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큘럼 따라서 듣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막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 보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고 되게 재밌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의 보는데 되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강의를 본다고 해서 내가 이 모든 내용을 선생님처럼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나 이거 공부 다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다시 돌아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버려서 이제 선생님 강의 듣는 다른 이렇게 온라인 스터디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서로 질문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제가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문풀이나 모고 할 때 제가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잘 안 구해져가지고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고 서로 이제 답변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답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키워드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되게 그런 식으로 이게 인터넷 강의는 아무래도 혼자 결국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부분이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선생님 강의 듣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말하는 걸 좀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를 들을 때 저는 필기를 한 2번 정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강의를 들을 때 강의하시는 내용을 웬만하면 다 적을 수 있게 적어요. 말하셨던 내용이라든지 뭐 예시를 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다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초수였으니까 이제 학과 사무실이랑 얘기해가지고 빈 강의실을 빌려서 저 혼자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쓰면서 제가 말을 하면서 했거든요. 말을 하면서 이 내용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 내용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좋았냐면은 이제 필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뭐 오늘 배울 내용 1, 2, 3, 4, 5, 6 뭐 이렇게 개조식으로 나오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을 하면서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기도 자연스럽게 오늘 배울 내용은 뭐 구개음합니다. 구개음하는 건데 구개음은 왜 일어날까요? 이렇게 뭐 좋은 위치나 뭐 좋은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때도 그냥 필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단순히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필기를 잘 쓰고 난 다음에 보면은 나 그래도 오늘 좀 공부 열심히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게 너무 많아서 가지고 이제 따로 빌렸습니다. 강의실이 아니면은 저는 집에 따로 화이트보드를 조그마한 걸 사서 저 혼자 쓰면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이게 왜 일어나죠? 이것 때문이죠 이러면서 그냥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좀 더 편하게 말하게 된 것 같고 이해도 좀 더 쉬워서 저는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공부에는 스토리텔링을 항상 말씀하셨는데 스토리텔링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노송 쌤 책에도 마인드맵 있는 것도 활용 많이 했는데 이제 또 그건 또 제 마인드맵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만들어진 마인드맵에서 이제
추가하면서 부족한 걸 채우다가 뒤에는 제가 그렸어요. 음. 흐름을 타게 되더라고요, 공부가. 그냥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하면 개별은 아는데 이게 문제에 녹았을 때 꺼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타서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그래서 결국 이게 나와야 된다를 깨닫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약간 방송 선생님의 다른 강사랑 좀 차별화되는 뭔가 강의의 특징이 있다면 저는 약간 이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여러 개념들을 좀 통합해주는 통합적 사고가 좀 길러진다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되게 좀 트렌디한 점이 있어요. 되게 막 구식 뭐 어떤 강의 그냥 구식 강의가 아니고 구식 이론들 이런 것보다는 뭐 최신의 어떤 학계의 경향성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경향성들을 그 출처를 딱 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좀 반박 못하게 들으면 이거 아닌데 했는데 약간 딱 출처를 딱 갖고 와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뭐 내가 틀렸네 약간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임용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다들 스터디 하셨겠지만 좀 임용생들 저도 그랬고요. 초수 때 더 그랬는데 고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머릿속에 익힌 걸 뭔가 누가 바꾸는 걸 딱 말하면 못 받아들여요. 저는 저거 잘못 알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난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뭔가 물론 그것도 맞는데 좀 너무 옛날의 어떤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방송쌤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 활용을 뭔가 제가 초수는 아니었고 제가 이론 강의부터 차근차근 다 들은 건 아니라서 하반기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크게 도움됐던 게 내가 알고 있던 거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고 좀 트렌디함을 익혀가지고 그리고 익힌 거 그거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좀 통합하는 거 요거 여기서 공부하고 요거 저기서 공부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묶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꼼꼼하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다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훑어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뭔가 강의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막 필기한다고 다시 보고 이거는 못했고 안 했고 그리고 저는 그 교통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직강을 또 거의 하루 종일 했잖아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인강을 통해서 좀 한 1.8배속 이렇게 들으면서 빨리 듣고 나머지 시간은 아까 쌤 말씀하신 것처럼 개론서 제가 강의 빨리 듣고 새로 알게 된 거 내가 틀린 것만 정리하고 개론서 보고 다시 확인하고 좀 꼼꼼하게 그걸 만들고 이런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또 제가 조정하고 점검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앞으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개인 공부에서 이제 국어과가 사실은 다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이제 뭐 선생님들이 하나씩 다 대비를 하면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공 영역별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혹시 공부에 노하우가 있으신다면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걸 했더니 실질적으로 시험 본 결과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문법부터 얘기해 보는 걸로 해볼까요? 문법이 보통 많은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문법 공부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문법 같은 경우에 일단 개론서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문총을 거의 위주로 봤어요. 사실 저는 우말도 거의 안 보고 다른 책보다는 한문총 위주로 거의 봤고요. 그 선생님께서 그 공부 방법을 알려주셨던 게 뭐 어떤 영역을 볼 때 보통 한문총 1 다 보고 2 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에는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의문의 변동을 할 거다. 그 중에서 뭐 교체를 할 거다 하면 1에 있는 현대음 그걸 보고 그 다음 2에 있는 중세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그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안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볼 때 이걸 중세랑 같이 연결지어서 보니까 오히려 이게 현대도 더 잘 이해가 되고 두 개 연결지어서 나오는 문제 같은 것들도 더 풀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 저는
다른 영역도 그렇게 하는데 백지 인출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후로 무조건 백지 인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까 말했던 의문의 변동을 할 거다. 그럼 가운데에 적어놓고 이거를 유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을 다 적어보고 그럼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나 빠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럼 공부를 하고 그걸 다시 또 확인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여러 이런 내용들에서 예문을 꼭 한두 개씩은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원 수업하면서도 항상 좀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런 예문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예문 한두 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문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문 중심으로 같이 보는 네, 같이. 그리고 과거의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 비교해서 보는 네. 네,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다른 방법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네. 제가 문법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학부에서도 혹시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거나 해서 전공을 할 거면 문법은 아무도 안 할 거다 했는데 혼자 손을 들어서 한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문법을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문중만 보셨다 했는데 웬만한 문법서를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 단순히 좋아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Y대학교 신땡땡 교수님이라고 네. 출제에 들어가시던 그 교수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책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는 학부 때 공부를 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봤는데 문법은 다른 전공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공부를 오래 할수록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 책을 보면 조금씩 용어가 다르지 다 결국 비슷한 말을 하고 있고 문법은 딱히 트렌드라고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굳어 있는 걸 외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계속 보면 알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 못 푸는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문제들도 구하기도 어렵고 퀄리티도 뭐 그러니까 예문 같은 게 제가 보는 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을 위주로 많이 봤는데 객관식 때부터 기출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예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볼 때 단순히 기출을 풀어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예문도 그 문제에 맞게 분석을 해보고 객관식이면 1번부터 5번까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험 치러 가서 내가 외운 거를 꺼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떤 조건인지 파악을 해야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석력의 문법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는 이제 인고생들은 잘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시고 문제가 딱히 이제 오래 공부할 수 진짜 문제가 없는데 이게 꺼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출 딱 문제 가지고 예문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의 기출 문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수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문법을 시험장에 가서 한 번도 당황을 안 했어요. 어렵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문법에서 시간을 땡기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도 낯설고 막 국배우는 읽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암기가 전제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기출을 많이 보는 게 문법 공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도 교수님들께서 학부생들 대상으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법 과목을 먼저 여쭤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법 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여쭤보았던 건데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인고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학입니다. 문학은 사실은 그쵸. 공부하는 방법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많이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문학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좀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가 있으셨는지 누가 한번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근데 사실 문학이 사실 예. 제일 좀 추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뭔가 좀 정해진 이런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이제 문학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따로 한두 달 정도 했던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 각자만의
그 이해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시를 읽는 방법들 그걸 할 때 저는 일단 무조건 다른 건 안 보고 그 시 안에서만 텍스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은 막 그런 걸 가져왔거든요. 근거라든지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아 이 교수는 이렇게 해석하더라, 이 교수는 이렇게 해석하더라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거를 왜 하게 됐었냐면은 이제 제가 시험을 쳐야 할 그 전 시험 문제에서 그때 전문 강의 3을 시켰나요? 그거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알려주는 방식대로만 보면 안 되겠다. 이게 어떤 근거가 나오냐에 따라서 문제 시의 해석은 달라지고 낼 수 있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내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시선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 기반으로 해석을 하되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것도 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내가 이거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집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문학을 풀 때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근거들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기존에도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아 이런 근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가 바로 돼서 저는 현대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는 좀 한자 위주로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한자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고 의외로 한자를 읽으면은 힌트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수성지였나요? 그 수성지 관련해서 저는 문제를 풀 때 그냥 그 위주로만 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때 수성지에 있는 한자본을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걸 의미한다, 이걸 의미한다, 이걸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수적이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한자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근데 그냥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공부하면서 아 한자도 읽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 풀었을 때 어떤 단어 보고 잘 모르겠었는데 그냥 어떤 한자 보고 아 이게 답이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적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추천은 아닌데 한자를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올해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고전 문학이 나오면 해석이 안 되면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한자를 알면 훨씬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한자에 거의 문맹 수준이거든요. 그 한자를 전혀 모르는데 올해 사실 문제를 받았을 때도 아 이거 한자 모르면 못 풀겠는데 왜 이딴 문제를 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히 시험장에서 아니 이거 전쟁을 의미하는 게 이렇게 많고 가난한 걸 의미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뭐 쓰라는 거야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나와서 이제 한자 이런 거 사자성어 같은 걸 검색해 보니까 아 그거네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차 준비를 하고 이제 뭐 수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고전은 그냥 현대랑 다른 게 작품 해석이 무조건 맨 첫머리에 와야 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 해석이 요구되는 문제를 내는 게 운영에서 좀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은 진짜 좀 유명한 작품들, 대표적인 작품들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해석할 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자를 공부를 뭐 잘해서 원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한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걸 이제 내가 읽었을 때 어떤 뜻인지는 적어도 알 정도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또 아까 현대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전 올해 무슨 팩인지 모르겠지만 작품론을 아예 안 봤거든요. 해법을 보고 막 본다거나 어떤 강사의 책을 보고서 막 이 작품은 뭐고 이런 걸 안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고전에서는 제가 좀 실패를 한 거죠. 고전은 작품론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현대는 굳이 뭐 특정한 작품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제가 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작품에서 어디가 뭐 환유고 상징이고 막 착하는데 그래서 환유가 뭐예요? 상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달라요 하면 몰라요. 저는 그래서 문학의 되게 기본적인 문학 이론들 있잖아요. 비유가 뭔가 상징이 뭔지, 시점이 뭔지, 초점화가 뭔지 다 작품 해보라면 다 하는데 그게 뭔지 물어보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거를 여러 작품에 좀 전이시킬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작품을 외우는 거예요. 보면 이게 독서실에도 보면 같은 인용 공부하시는 분 많은데 막 고등학생용 뭐 작품집, 뭐 해법문 이런 거 보고 옆에 핵심 용기 있잖아요. 이걸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걸 외워봤자 막상 시험 가면 늘 놀랍고 짜릿해요. 진짜 새로워요. 이런 작품을 어디서 가져오나 싶을 정도로 늘 새로운 거라서 저는 이제 그냥
뭐 동생이 또 마침 수험생이라서 뭐 수능 특강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냥 해설 이런 거 모르겠고 작품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읽고 여기서 내가 뭐 시라면 시상 전개나 화자, 뭐 소설이면 뭐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인물의 특성이 어떤지 내가 어떠한 작품을 봐도 딱 꺼낼 수 있는 힘,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다양한 작품을 시간 날 때마다 핵심 정리를 외우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해봤어요. 빈 종이에다가 적어보고 관계도도 그려보고 이러니까 또 막 낯선 작품이 시험장에서 보여도 내가 늘 하던 건데 그냥 읽고 꺼내는 것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수월하더라고요. 문학 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해서. 맞습니다. 문학의 범주가 너무 알아야 할 작품 수도 많은 데다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고 출제가 항상 교과서에 제시된 그 작품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마 그 연구자분들이 이런 지금 인터뷰를 보신다면은 아마 연구자분들도 어떤 자신들의 문학적인 어떤 교육적 관점이 지금 과도기적으로 도입되면서 벌어지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혼란을 충분히 납득하실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현대하고 고전을 나눠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국어 교육론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용어는 이제 거의 쓰지 않고 언어 사용 기능, 화법 작문 독서죠. 언어 사용 기능 또는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하는 언어 사용 기능이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학부에서 이 언어 사용 기능은 제대로 이제 사사를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공부하실 때 가장 또 힘들어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역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그동안 대처해 오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언어 사용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 사용 기능뿐만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언어 선생님이 좀 강조하시는 거이자 장점이 이 핵심 컨텐츠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전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해야 될 양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 핵심 컨텐츠별로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개론서를 엄청 많이 보고 개론서를 좀 많이 봤는데 특히 이번 시험에서 시험장에서 제가 문제 풀 때나 아니면 스터디 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는 뭐 독서 교육론 어디 부분이다 이게 전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팍 바로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개론서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핵심 컨텐츠별로 나누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개론서 그리고 강의 내용, 기출문제, 교육과정 이렇게만 딱 저는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주 좀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네,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어 사용 기능뿐만 아니라 전 문학도 선생님께서 텍스트, 컨텍스트 이렇게 해서 어떤 건 내용 형식이고 이렇게 어떤 건 문학사고 해주신 거 그거를 그대로 저는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게 또 시험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여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답을 그냥 이렇게 적었고 그런 게 엄청 핵심 컨텐츠별로 나눠주시는 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마인드맵 자료도 엄청 좋았고 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핵심 컨텐츠 나누고 개론서 보고 기출 문제 보고 교육과정 보고 이렇게 보니까 좀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추구하는 그런 공 방법에서 우리 선생님이 잘 따라주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네. 경우에 그 원래 교사형 교과서 같은 걸 문학만 보고 사실 언사기는 거의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교과서 분석반도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독서나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보니까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봐야겠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를 조금이나마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교과서를 거의 안 봤었는데 그 이후에 교과서를 보니까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예문 같은 게 기출이나 좀 잘 만들어진 모고 아니면 사실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를 활용을 하면 교육과정도 같이 볼 수 있고 예문을 바탕으로 뭔가 문제를 푸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활용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 실질적으로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든 교수님들이 제작한 유일한 서적이죠. 아주 그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그 영역별 전공에 대한 공부 노하우 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최근에 와서 2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11월 달 한 달 동안 2차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앞에서 했던 1차에 비해서 2차는 의지를 하실 곳도 별로 없고 정보를 얻을 곳도 별로 없고, 심지어 기출문제조차도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2차 준비하면서 이거는 꼭 해봐라, 이런 것들, 내가 딱 요거는 꼭 하면은 면접이나 어떤 수업 시연을 준비할 때 꼭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뭐 어떤 전략을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지금 결과적으로 좋으실 텐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 건데, 일단은 저는 공부하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이번 시험이 동기 유발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유발 활동 자체를 좀 정해놓고, 저는 실제로 수업 시험할 때는 좀 비틀어서 하긴 했는데, 그 정해놓고 하기 전에 제가 2차 준비를 할 때 모든 성취 기준에 대한 동기부여 활동을 다 짜는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익 광고 영상을 통해서 뭐 볼 수 있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게임과 관련해서 뭘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동기유발 자료라든지 동기유발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다 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과의 피드백이라는 관련 점에서 이렇게 도출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라는 점에서 좀 많이 잡혔었고, 지명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명이면 25명 이름도 정하고, 이 이름은 이 역할, 이 이름은 이 역할, 이 이름은 이 역할, 이 이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그냥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지명법이 정해져 있었어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움 중심 학습 이런 얘기가 많아서 학생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제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되는 게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꼭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 의견을 묻고 이런 과정을 꼭 넣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보다 더 좀 유용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마무리식으로 활동도 좀 정해놓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성취 기준을 해서 이제 뭐 보통 스터디를 하실 때 문제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합격생한테 들었을 때, 요새 최근에 나올 때 성취 기준이 나오고, 성취 기준에 대한 뭐 해석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중시적으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2차 때도 그 나왔던 자료 1위였나요? 그게 성취 기준에 나왔던 본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주로 좀 보는 게 이제 2차 준비를 할 때 지금 이게 제가 가이드라인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게 좀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었는데, 울산은 지도안이 있는 지역이에요. 작년에도 부산에 1차를 합격을 해서 했는데 부산도 지도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고 올해도 해봤는데, 보통 이제 하면 지도안은 15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 이게 수업을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데 지도안을 늘 쓰고 수업을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하면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충 구상식으로만 이렇게 짜고 지도안을 좀 미루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지도안을 반드시 쓰고 수업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작년에 지도안 점수는 거의 만점이 나왔는데 수업 실연에서 좀 빠졌어요. 제가 1번을 한 것도 있긴 한데 되돌아보니까 지도안과 제 실연이 조금 어긋났던 것 같아요. 이거를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도안을 써서 내면서 이게 맞든 틀리든 내가 써내는 지도안에 맞게 흐름을 타서 수업을 해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안을 꼭
적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들 선생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면 또 나도 모르게 즐기면서 수업은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지도안을 이제 꾸준히 써보는 게 이제 수업과 지도안의 일치성을 위해서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스터디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 시간이 항상 저는 남는 케이스였어요. 긴장을 안 해서 연습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도안도 꼭 10분씩 남고 구상도 20분을 하는데 10분이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를 제가 저를 가능가하고 부산에 갔을 때 시간이 남겠지 하고 여유롭게 썼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끝에 진짜 후달리더라고요. 전개 2를 인제 들어갔는데 10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짐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여유를 부려도 안 되고 막상 시험장의 시계는 내 평소의 시계에 2.5배는 달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연습을 했던 게 타이트하게 좀 썼어요. 지도안도 10분 줄여서 50분 안에 쓰는 걸로 하고 구상도 10분 안에 끝내보자.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머리를 빠르게 돌려서 조건을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 시간이 딱 맞게 끝나더라고요. 이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의 시계는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예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좀 타이트하게 당겨서 하는 연습을 하면 지도안을 쓰는 지역은 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지명 하셨다 했잖아요. 저는 지명도 정말 중요하고 순회 지도를 짜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회 지도도 작년에는 가서 그냥 그 조건에 맞추어서 순회 지도를 짜야지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구상칠에서 순회 지도 짤 시간이 없더라고요. 전 특히 1번이라서 생각도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딴 거는 몰라도 순회 지도 정도는 어떤 조건이든 말만 바꾸면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영역 1개, 이거는 말만 바꾸면 되고 정의적인 영역은 그냥 가서 쓰면 돼요. 이건 어떤 거라도. 그리고 또 배운 것도 있고 해서 미니 레슨도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니 레슨을 딱 하니까 그 심사위원분들이 그냥 밑에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박수 치면서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영희가 좋은 질문을 해주었는데 영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니까 집중도 돼요. 그래서 저는 순회지도 꼭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인지적, 정의적 영역 1개씩, 그리고 미니 레슨 할 마음의 준비 한 번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하셨던 그 전략을 잘 활용하셨네요. 네. 아, 참 유익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또 제가 들어보니까 지도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수업 시연에 대한 도움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좀 다른 지역을 한번 여쭤볼까요? 그 면접이 제일 또 고민되는 지역이 사실 경기도 아닙니까? 또 경기도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또 서울에도 계시긴 하는데, 또 선생님께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경기도 면접 대비, 제가 또 알기로는 선생님이 면접 대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에 대한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면접이랑 예. 토의가 있죠. 예. 수업 나눔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다 면접인데 근데 2차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내 말에 진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긴데요. 다른 분들이 면접책 이렇게 다 보고 외우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저도 면접책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걸 막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는 알죠, 당연히 아는데 그 외적인 시간에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스승을 있다라는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우치다 다츠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걸 읽고 제가 저의 교육 철학, 내가 진짜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뭐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만큼 좀 버벅이고 말도 잘 못했어요. 절대 유창하지 않았고 시간 내에 답변을 다 못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면접 토의는 만점을 받았고요. 딴 거 수업이랑 수업 나눔에서도 제가 수업도 중간에 잘렸고 나눔도 헛소리를 했는데도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지도안이 있으신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지도안에 붙여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 지명 전략 이런 걸 사용하셨다 했는데, 뭐 지명 전략, 순회 지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내가 이렇게 지명하는 거, 내가 이렇게 순회 지도를 하는데 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 나눔 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능 지도를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 수능 지도를 하면 못하는 학생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돌아오세요. 근데 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게 경기도 교육청의 이렇게 지책인데 그게 되게 공감이 돼서 이렇게 수능 지도를 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한 바퀴 다시 돌아서 다시 왔어요. 와서 걔한테 잘하고 있는지 보고 못한다면 또 새로운 도움을 주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수능 지도 때마다 그걸 꼭 넣었거든요. 그 나눔 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관성에서 딱 보시고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그 면접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라는 게 또 있어요. 경기도는. 근데 자기소개서에 쓰여진 내용에 대해서 그것과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 어떠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딱 써봤는데 완전 2차 시험 초기에 썼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때 가면. 근데 한번 꼭 보고 들어가시길 추천드리는 게 고교학점제에서 어떤 과목을 하고 싶고 그 과목을 수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과목을 얘기하고 나름대로 참신한 걸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교사가 어떤 열정을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가가 자기소개서의 항목이었는데 저는 도전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제가 제 답변에서 도전과 관련된 내용이 딱 나오니까 바로 3명 다 체크를 탁 하더라고요.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 좀 진실되게 그런 거 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조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뭐 팁이라면 팁이고 마지막으로 토익. 토익은요 가면 사람들이 다 로봇이에요. 정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다 너무 그러니까 그 뭔가 경직됐다라는 의미에서 로봇이라는 게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해요. 저도 막 살면서 뭐 되게 말 못해 이런 말 안 들어봤는데 그분들은요 너무 말을 잘하고 아나운서예요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네 몇 번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전 이에 덧붙여 하고 네.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미소까지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기가 장착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되게 제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는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 경기도 교육청 유튜브 이런 거 다 보시는데 저는 그 교육청 유튜브가 아니라 경기도에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이나 연구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교육청 시책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어떻게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설명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토의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가운데 앉았는데 심사위원들이 계속 보여요. 근데 제가 말할 때마다 계속 들어서 야, 쟤 저거 어디서 알아왔지? 하는 표정 계속 체크를 하고 계속 봐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말로 더듬었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미소도 장착을 못했고 이랬는데 그 어떤 저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 말고요. 저만 아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 이게 되게 이제 큰 무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좀 그냥 시책만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 체크를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는 좀 약간 깜짝 이벤트가 있었던 게 갑자기 필기구를 못 쓰겠어요. 42분 동안 토의를 하는데 원래 필기구를 다 써가지고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듣기 좋았던 걸 체크해가지고 1번 선생님 말씀하신 무엇, 4번 선생님 말씀하신 무엇에 굉장히 공감하고 저는 앞으로 교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걸 못 쓰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못 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 선생님 말씀하신 무엇, 2번 선생님 말씀하신 무엇 한 개 한 개 다 말하고 정리를 딱 하는데 또 그분에게 체크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경청이 중요한데 진짜 내가 뭐 그냥 공감합니다 이에 덧붙여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한 경청이 아니고 진짜 잘 들었고 진짜 뭔가 공감하는 그런 거에 약간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점수를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한 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중간에 이제 3번으로 나가는데 그냥 끝나면 그냥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명씩 우르르 나가요 그냥. 근데 첫 번째 나가시는 분이 딱 문을 딱 열고 딱 서가지고 하나 둘 셋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미소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도 딱 그렇게 하려고 자세를 딱 잡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였거든요. 제가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앞에 1번 나가신 분도 같이 인사해요 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차렷 경례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체크를 계속 하세요.
근데 뭔가 그런 게 제가 그 짓을 하고 나서 내가 미쳤다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토의에서 만점을 주신 걸 보면 뭔가 말빨이 좀 딸려도 뭔가 진짜 협력, 약간 뭐 진짜 공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배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이었겠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기계적으로 하시는 로봇에 비해서 인간 느껴지겠죠. 되게 좋게 봐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막 귀엽게 봐주시는 느낌? 어디 시골에서 올라와서 혼자 사투리 써가면서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진짜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아는 무언가 그리고 그 교육청의 철학이라든가 울산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는 울산 교육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합격하자마자 울산 교육서 시책부터 찾아봤어요. 쫙 프린트해서 제본을 해놨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여기 교육 철학이 뭐고 이거를 받는 게 제가 교생할 때 제 이제 담당 국어쌤이 교무부장 쌤이셨고 이제 교감 승진하셨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면접 보러 2차에 들어가신 경험이 몇 번 있대요. 들어가면 진짜 로봇처럼 말을 정말 잘한대요. 다들 활짝 웃으면서 내 할 말 다 하고 조건 다 지키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어느 학원에서 배워왔는지 참 궁금할 정도로 똑같이 얘기를 한대요.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알아놓고 나만이 적용할 수 있는 거. 나는 진짜 이 교육청 소속이 되고 싶다. 나는 너네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안다. 내가 딱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책 읽은 데서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의 무기예요. 그리고 그 교육청의 철학을 배우는 거는 내가 아니라 교육청의 철학이잖아요. 저 자신의 입지도 필요해요. 내가 진짜 지금은 당장 시험 통과하는 게 급급하기는 하지만 교사가 돼서 40년 동안 내 밑에 수만 명의 아이가 나올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밀고 가겠다는 입지를 한 번쯤 다들 고민을 해보시면 면접 준비할 때도 수업을 할 때도 좀 쉽기도 하고 현장에 저는 이제 갈 거지만 현장에 가서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관계자분께 많이 듣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기가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공감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들었던 내용과 그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손을 흔들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왕 저도 같이 응원할까요 그러면? 자,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제일 어렵네요. 자, 이제 모든 선생님들 손을 펴시고 자, 우리 선생님들 내년에 꼭 꿈 이루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울산 합격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저랑 같이 내년에는 꼭 급식질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경기도 합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걸 잘 알지만 조금만 힘내셔서 꼭 이 힘든 시험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경남 합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내년에는 꽃길만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경북 합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